자, 전해드리는 대로 내일부터 주요 사건 선고가 잇따르며 법조계에선 경랑의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결론이 날 수 있는데요. 각각의 법적 쟁점들 임주혜 변호사와 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내일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이게 이제 이번 일주일 중에 가장 빠른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쟁점을 먼저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쟁점은요, 크게 보자면 일단 두 가지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총리일 당시에 문제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 그가에 보자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구체적인 쟁점들을 보자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공모 혐의,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도와서 용이하게 하였고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 참여하였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문제되는 쟁점들이 각종 어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있을 그 선고에 있어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각하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그 의결 정족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과정에서 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이것을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보자면요, 과반수만 넘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위였으므로, 대통령의 권한대행 상태에서 행한 일이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정족수를 충족해야 된다고 본다면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192명 찬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반수는 넘지만 3분의 2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판단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보시기에 말씀하신 탄핵 의결 정족수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잖아요. 어떤 기준을 내릴 거라고 헌재 판단 전망을 하시는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내일 있을 그 선고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의결 정족수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각하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앞서 정점으로 정리가 되었던 그 탄핵 사유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재판관들이 밝히지 않고 이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다 해서 바로 각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각하가 내려지려면 이제 과반수, 현재 8인 체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4명의 재판관들이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각하라는 판단을 내려야 돼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점쳐지고 있고요. 지금 탄핵 사유를 보자면 권한대행,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대행일 때 문제가 되는 사유도 있고 이 총리로서 문제가 되는 사유들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그런 일들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총리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탄핵 소추를 가결시킬 수 있는 요건인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이 넘는 찬성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아직 우리 헌정사에서 법원에서 다퉈진 바가 없습니다. 내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이 선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쟁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내일 있을 판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한덕수 총리를 파면할 정도로 이런 위헌이나 위법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삼을 걸로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나 중대하냐, 그 중대성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중대성이 내일 있을 결론을 좀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탄핵이라는 건 사실 요즘 우리 헌정사에서 정말 자주 들리는 이야기긴 하지만 원래 탄핵은 정말 최후의 보루라고 불려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떤 국민들이 선출한 아니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 이런 공무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최후의 어떤 법의 문제가 중대해서 더 이상 이 직을 유지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탄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법 위반이 발생을 하고 그 위반이
중대해서 해당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서야 탄핵이 인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법 위반이 발생했다면 그것이 위법함은 분명하지만 다른 수단, 탄핵 위에 다른 수단 등을 통해서 제재가 가능하고 이 부분에 시정이 가능하다면 탄핵은 인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결국 한덕수 총리 부분도 각하를 넘어서 일단 이 쟁점별로 사안에 대해서 심리가 들어갔을 때 일정 부분 위법한 측면은 있지만 이것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았다. 이 위법 사항이 다른 제재한 수단을 통해서도 시정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위법이 인정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탄핵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헌재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올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내일 오전에 또 주목되는 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이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열리는 건데요. 잠시만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가 3주 만에 미국을 찾았다가 워싱턴 DC에서 귀국했거든요. 현장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덕근 산자부 장관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우려를 전하고 또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돌아왔을지도 저희가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여러 가지 지금 양국 간의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을 해서 신뢰를 구축을 하고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나 그동안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미국 측의 인식이나 분위기 좀 개선될까요? 네, 특히 이제 무역 문제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비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관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들 같은 것들은 상당 부분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관세 조치가 예외나 전제가 이루어질 거라는 지금 시점에서 뭐 저희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산업계의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동차나 반도체에 대해서 개별 관세 부과에 대한 결정이 나온 게 있나요? 지금까지 뭐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월 2일 날 상호 관세와 함께 여러 가지 관세들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국가에 오른 거 관련해서 미국 측의 분위기나 입장이 좀 어떻다고 봐야 돼요? 지금 양국 간의 에너지 산업 협력이나 과학기술 협력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지금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속히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지금 양국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 협의에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이 부분도 원만히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장관님이랑 협의를 하고 네, 지금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국도 범정부 차원에서 사실 알래스카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한 계기에 만나서 알래스카 상황이 어떤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모습 함께 봤습니다. 민감 국가 지정이라든지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했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대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 내일 오전에 열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드렸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2차 공판 준비기일에는 어떤 절차로 좀 진행이 될까요? 네,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하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계획표를 짜는 자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변론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증인 신청이라던가 그 변론의 방식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와 이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판 준비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변호인만 참석을 해도 무방한 것인데 일전에 있었던 한 달 전쯤 있었던 1차 공판 준비 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구속 취소 신문도 함께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참석을 해서 의견을 밝히기 위해 출석을 했다고 보이고요. 2차 공판 준비 기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출석 의무가 없을 뿐더러 변호인단들이 충분히 그 변론의 과정을 이제 정리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석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도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고 이미 변호인단을 통해서 밝힌 만큼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출석은 하지 않을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편 수요일이죠. 26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앞선 1심에서 사실 당선 무효령이 나왔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이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제 오는 수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그렇죠. 되었습니다. 이 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선거법 관련해서 위반 사항은 벌금 100만 원만 넘게 되더라도 피선거권,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이 됩니다. 지금 1심에서 받은 형량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된다고 하면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항소심에서 이 양형을 다퉈서 형량을 대폭 낮추거나 아니면 이제 무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 벌어지는데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이제 무죄 취지에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 인식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국토부와 관련해서 어떤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당시 내가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려다가 이게 생방송이고 이렇다 보니까 좀 그 발언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지금 주장을 해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있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준 바가 없고 그대로 선고가 된다면 아마도 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결국 이 항소심에서의 쟁점은 과연 이 2심 재판부에서는 공소장 변경 등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유죄 취지의 심증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유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1심에서와 달리 유죄로 인정될 취지가 좀 적다. 유죄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보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선고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100일이 됐습니다. 물론 헌재가 계속해서 평일을 이어오고 있지만 또 한 달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설은 설대로 난무하고 있고 결국에 또 선고는 언제 나올 것이냐 이것도 계속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계속해서 모두 예측이 좀 틀리고 있습니다. 뭐 지지난 금요일일 것이다, 지난 금요일일 것이다.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보기 좋게 예측이 좀 빗나가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부분들은 재판관들이 지금 평일을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먼저 도달한 순서대로 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최재일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선고도 먼저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선고가 된 것이고요. 네. 내일 있을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도 평의 결과 먼저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선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보자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평의가 진행 중인데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적어도 전원일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 부분 외에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과중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사건이 동시에 도달하고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 그리고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 때문에 선고가 좀 늦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4월까지 갈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마지노선이라고 한다면 4월 18일에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퇴임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고 마흔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변론은 가능해도 선고까지 가능한지는 이 부분은 판단받은 바가 없었거든요.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4월 18일 전에 8인 체제 하에서 결론은 내려고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평의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 돌아가고 있던 사건들 선고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재판부도 이제 마지막 이 결론 판결문을 다듬는 과정 정도만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어서 머지않은 기간 내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탄핵 선고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찬반 세력들이 대립하는 것, 또 나아가서는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일명 이제 서부지법 사태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어떤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자면 집회가 지금 양측 모두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트랙터 시위 같은 부분이 지금 집회가 신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12월 달에도 트랙터를 끌고 이제 상경을 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일반 교통 방해 혐의 등이 지금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도 있거든요. 물론 신고가 되는 어떤 정당한 집회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교통을 방해한다거나 무력 충돌로 나아갈 수 있다면 결국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무력 사용이라던가 폭력은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여겨져야 되고 경찰 입장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날 수도 있고 한덕수 총리 심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까지 있는 한 주를 맞이하기 앞서서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